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1권 송도에 부는 바람 15번째 장마와 달빛 사람책 5수레입니다. 이성계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장군, 물에 빠져 죽은 병사들이 100명을 넘었소이다. 조영규가 퉁두란의 회군론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조인벽도 항변하듯 입을 열었다. 며칠 안에 비가 멈추지 않으면 우이화도마저 물바다가 될 것이옵니다. 세 사람의 표현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우이화도에서의 회군을 독축하고 있음만은 같았다. 비가 오는 것도 다행이고 우야도에 들어온 것도 천만 다행으로 아시오. 그 무슨 당치 않은 소리 왜까? 다행이라뇨.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군량이 썩어가고 있다니까요. 퉁드란이 못 참겠다는 듯 소리치고 나섰다. 이성계는 이들을 둘러보며 타이르듯 말했다. 비가 와서 다행이라는 것은 진군이 늦어졌음이요. 진군이 빨라졌으면 우린 벌써 달포전에 명나라 군사의 창검에 쓰러졌을 것이 아닌가. 세 사람은 머쓱해졌다. 막상 듣고 보니 사실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야도에 들어온 것이 다행이라 함은 진군이 더욱 늦어졌음이요. 또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으니 이를 어찌 다행이라 아니하겠소. 생각해보면 지휘장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이어야 했다. 퉁두라는 고사하고 조영규, 조인벽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이었다. 이들이 용맹만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면 이성계의 치장됨은 이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하기야 처음부터 비교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조장군, 예. 영규와 인벽이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영규는 호군이요, 인벽은 동북면 원수였지만 성이 같은 조씨이기 때문이었다. 군진을 두루 살펴보도록 하오. 어진장수가 되자면 병사들의 고초를 대신할 줄 알아야 해. 영규와 인벽은 활기에 찬 대답을 남겨놓고 군막을 나갔다. 이성계는 그제서야 다정한 목소리로 퉁두란에게 알렸다. 퉁장군 앉으시오. 너무 오랫동안 서 있으셨구만. 퉁두란은 자리에 앉았다. 이성계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퉁두란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여도 무방했기에 긴장을 풀었다. 퉁두란은 이성계의 빈 가슴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젠 칼을 뽑은 것이나 진배없어요. 도성으로 돌아가신 다음 최영을 어찌하겠소이까. 이성계는 결코 침착을 잃지 않으며 두란을 나무라듯 말했다. 성급히 서두르지 마오. 난 지금 회긴령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자 퉁두란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 위에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회군령을 내려요. 이 이성계가 우야도에 주저앉아 열흘 동안만 꼼짝하지 않는다면 회군령을 내려야 하지 어찌하겠소. 이성계는 나름대로의 계착이 서 있다는 듯 극히 담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퉁두란의 마음은 몹시 조급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최영이 달려올 것이라고 했다. 최영이 누군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런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단걸음에 달려옵니다.
와서 이 장군이 등을 밀어서라도 요동 땅을 밟게 할 게 아닙니까? 이성계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퉁두라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한층 자신 있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회군을 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최영이 눈치채면 이리로 달려옵니다. 회군은 그 전에 이루어져야 승산이 있어요. 그 일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임무가 있어. 이 같은 이성계의 말에 퉁두라는 펄쩍 뛰듯 반발했다. 무슨 일입니까? 회군에서 최영을 치는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 또 있습니까? 이성계는 조용히 말했다. 그 어조에는 자상한 아버지의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을 돌보는 일이요. 싸움이 없는 군진에서 병사들이 죽는 것은 모두가 장수의 책임이요. 병사들을 소중히 보살폈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 동기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장마철이요. 퉁두라는 입맛을 쩍 다셨다. 조금은 불만스럽더라도 이성계의 의향을 받아들일 때 하는 퉁두란의 버릇이었다. 이럴 때면 이성계는 언제나 미소로써 고마움을 표시했다. 날이 밝아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강물은 불어나기만 했고 땅은 질퍽거렸다. 그러면서도 잠시 햇빛이 쏟아질 때는 무더위가 숨을 막히게 했다. 이성계는 병사들을 보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군막을 돌고 있을 때면 병사들이 가끔 물었다. 강은 언제 건너게 되옵니까? 싸움은 언제 하옵니까? 이 같은 물음이 있을 때마다 이성계는 그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속삭여주곤 했다. 참고 있으면 된다. 참는 게 장부인 것이야. 병사들은 잊지 않고 찾아주는 이성계의 따뜻한 손길에 늘 감동하고 있었으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서경에서는 비가 멎어 있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은 투명하리만큼 맑았다. 나뭇잎에 매달린 빗방울은 잉태하듯 달빛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최영은 갑옷 차림으로 우왕 행제소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우유하도에 둔을 친 병마들이 근 열흘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장계는 그를 몹시 심란하게 했다. 앞으로 수삼일 그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성계는 회군에 올 것임을 최영은 알고 있었다. 이성계의 회군이 현실 문제로 제기된다면 최영은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이성계를 처단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성계가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병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쳐야 한다. 이성계가 3만여 명의 병마를 휘하에 거느리고 역습을 해온다면 행제소를 지키는 소수의 병력만으로는 대항할 길이 없었다. 자신이 열세에 놓여 있음이 분명한 현실이었다. 최영으로서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이 생각하는 명예로운 죽음이란 몸소 우유화도에 달려가 요동 공략의 선봉에 서는 일이었다. 우유화도에 이르러 설사 이성계의 복병에게 죽음을 당한다 해도 충절의 이름만은 만세 남길 수가 있음이 분명했다. 이 같은 결심을 윤호받기 위해 최영은 무거운 발걸음을 행제소로 옮겨가고 있었다. 놀이를 마친 우왕은 침진으로 들었다. 영비의 시중을 받으며 옷을 벗으려는 참이었다. 전하, 문화시중 대감께서 드셨사옵니다. 밤이 깊은데 무슨 일이라더냐?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하옵니다. 우왕의 눈꼬리가 꿈틀거렸다. 몹시 언짢은 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영비가 우왕의 옷깃을 매만지며 응석을 부리듯 말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하지 않사옵니까?
우왕은 짜증스러운 걸음으로 협실로 나갔다. 영비도 따랐다. 협실에는 이미 최영이 들어와 있었다. 갑옷을 입은 최영의 모습에 우왕도 놀라고 영비도 놀랐다. 최영은 정중히 허리를 굽히고 우왕이 좌정하기를 기다렸다. 어서 앉으시오. 밤이 습한데 웬 갑옷 차림이시오. 우왕은 말을 마치면서 자리에 앉았다. 영비도 우왕의 곁에 나란히 앉으며 아버지 최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웬일이시냐니까요. 전하, 신이 우위하도록 할까 하옵니다. 최영은 스스로 결의를 다짐하듯 무겁게 말했다. 아니 왜요? 좌우군 모두 행길에서 지체하다가 우유화도에 건너가 10여일째 놀고 있다는 전갈이옵니다. 우왕의 눈썹이 꿈틀 움직였다. 신은 팔도 도통사이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백만 대병이라 할지라도 병을 움직이는 것은 지휘관 한 사람에 달려있다고 하였사옵니다. 신이 없어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고 신이 없어 병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신이 나아가 독전할 것이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우왕은 언제나 하는 소리를 다시 반복했다. 최시중은 갈 수가 없소. 경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고요.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여 정사를 살핀단 말이요. 최영은 물러설 수가 없었다. 전하, 국사에 능한 중신은 많사오나 대병을 움직일 수 있는 무장은 오직 신 한 사람뿐이옵니다. 신이 우이하도로 달려간다면 병마는 힘을 얻어 발진할 것이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은 최영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단호한 어조로 거절하기도 했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했다. 최영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하, 5만의 병력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옵니다. 출진한 병마가 열흘씩이나 놀고 있다 함은 회군의 기미가 있는 것이옵니다. 이성계의 휘하는 반원 항명을 주장하는 무리들이옵니다. 신이 달려가 저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저들은 전하의 적이 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우왕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최영은 기필코 가야 함을 계속 주청했다. 우왕은 마지막 심중을 토로하듯 그의 본심을 밝혔다. 아버님, 아바마마께서 어떻게 승하하셨는지 잊지 않으셨겠지요. 최영은 가슴이 섬뜩해오는 것을 느꼈다. 아바마께서는 내 시에게 시해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광패하다 하여 내 목숨을 노리는 무리가 지금도 있음을 나는 알고 있어요. 전하, 그 무슨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까?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음이 누구의 덕이요? 아버님이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 아니요. 이제 아버님마저 내 곁을 떠나 우위하도록 하신다면 누가 있어 나를 지켜주시겠어요? 우왕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영비는 눈시울을 적셨다. 우왕의 소망이 너무도 애절했기 때문이었다. 우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영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최영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아버님이 우야도에 가신다면 병마는 움직일 수 있어도 나는 죽고 없어요. 나를 지켜주오. 나를 버리지 마오. 나는 아버님만 믿고 있어요. 마침내 우왕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최영은 자신의 결의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영비의 흐느낌 소리도 최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모면하고 우야도로 가야 할 최영이었다. 또 수없이 다짐하며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이런 꼴로 주저앉게 되리라고는 짐작인들 했던가. 우왕은 얼굴을 들었다. 눈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아버님, 다른 사람을 보내도록 하세요. 내 전지를 들러서 보내면 되는 일이 아니오.
전지가 곧 왕명이 아니요 전하 신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영은 우왕의 발밑에 주저앉고야 말았다. 우왕은 최영의 손을 잡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앉게 하고 자신은 용상으로 돌아갔다. 아버님, 병마가 움직이도록 전지를 내릴 것이요. 아버님의 친필로 전지를 초해 주시오. 최영은 앞으로 닥쳐올 혼란을 설명해 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하, 만일 저들이 병마가 돌려 회군하여 온다면 조정은 저들을 단호히 응징해야 하옵니다. 하오나 지금의 조정은 저들의 병마를 응징할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우왕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눈시울을 적시고 있던 영비도 고개를 들었다. 이 무슨 청청병력이란 말인가. 우왕은 임금의 채통을 갖추며 안간힘을 쓰듯 내뱉었다. 어명을 내립시다. 신하된 데가 어찌 어명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게요. 우왕으로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으나 최영으로서는 한낱 허수아비의 장꼬대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오늘 낮에도 부병루에서 철없이 놀았던 우왕이었다. 최영은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다. 저들이 어명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처럼 놀고 있지 않을 것이오며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회군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신은 저들이 회군해 올 것이라 믿고 있사옵니다. 아리옵기 송구하오나 우군 도통사 이성계의 병마는 여진족이 대부분이옵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이라 말에 능하고 활에 능하옵니다. 그들이 다스리자면 신이 우야도로 달려가는 길이 최선이온데 전하께서는 이를 윤호하시지 않으시옵니다. 장차 이 일을 어찌 수습하오리이까. 최영은 마지막 충성을 다짐하고 있었다. 또 그것은 죽어야 할 곳을 찾는 명장의 몸부림이기도 했다. 아버님은 못 가십니다. 아버님의 친필로 전교를 적으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겠어요. 끝장이었다. 최영의 결의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 최영은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자진을 해야 하나. 자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500년 사직은 물거품이 되고 말리라. 최영은 멍한 시선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검은 구름이 용트림을 치며 몰려오더니 마침내 달빛을 가려놓고 있었다. 잠시 전까지 해맑은 투명함으로 온 의리를 밝게 비추어주던 달빛이었다. 흐르는 구름에 달빛이 무성해지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던 최영은 그것이 500년 고려 사직의 종말이며 지금의 자신의 처지라고 생각했다. 아무 꺼리낌도 없이 살았고 아무 두려움도 없이 살았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황금을 돌보듯 하였고 의로운 일이 아닌 곳에는 발을 들여놓은 일도 없었다. 70평생을 몇 번씩이나 돌이켜보아도 때묻은 곳이 없었고 후회스러운 곳도 없는 최영이었으나 오늘 밤의 비통함은 감당할 길이 없었다. 하늘이 이 나라를 지켜만 주신다면 인간이란 하늘의 섭리 앞에서는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미물에 불과하다. 천하에 다시 없는 오만한 사람도 곤경에 빠지면 하늘에 기대하고 하늘에 기원한다. 최영도 사람이라 마지막 기대를 거기에 걸 수밖에는 없었다. 수삼일 동안 햇볕이 나는가 했더니 비바람이 또다시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우야도는 강 가운데 떠있는 섬이라 바람이 극심했다. 군막을 쓸어넘기는 바람이었고 거기에 장대 같은 빗줄기가 가세했다. 장수도 병졸들도 지쳐 있었다. 무언가 기폭제가 있어 그들의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다. 이성계는 장문의 자한계를 쓰고 있었다. 마지막 구절을 적어놓고 우군도통사 이성계라고 쓸 참이었다.
이성계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얼마의 여백을 남겨놓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붓을 놓으니 태산 같은 한숨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다. 이성계는 자신이 적은 장계를 세세히 다시 읽었다. 그리고 장계를 감았다. 군막을 때리는 빗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퉁두란이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좌군 도통사 조장군께서 오셨습니다. 듭시라 이루어. 이상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조민수였다. 이성계는 장계를 감은 두루마리를 봄을 다루듯 한쪽에 옮겨놓았다. 조민수가 들어섰다. 갑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이성계는 정중히 조민수를 맞이했다. 아니, 밤늦은 시각에 어인 거동이시오니까. 조민수는 눈짓으로 퉁두란에게 자리를 피해달라는 신호를 보였다. 퉁두란은 군막에서 나갔다. 단둘이 마주하게 되자 조민수는 사뭇 심각한 어투를 썼다. 장군,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시오. 이성계는 슬쩍 조민수의 눈치를 살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타령하여 달아나는 자가 늘어나고 있소이다. 조민수는 안타까운 얼굴로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이려 애쓰고 있었다. 이성계가 비로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좌군 도통사께서는 요동 땅을 밟아보심이 어떠하시오? 조민수는 깜짝 놀라 이성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장군께서 아니 가시는 요동 땅을 어찌 소장이 가겠소이까? 무슨 소리요? 좌군 도통사가 선봉에 서서 길을 열어야 우군이 따를 것이 아니오. 이성계는 은근히 야유하는 듯한 말을 쓰고 있었다. 조민수는 자꾸만 겸손해하고 있었다. 장군, 병을 움직임에 있어 소장이 어찌 장군을 따라오리까? 그렇다면 회근을 하시든지요. 이성계는 슬쩍 조민수의 의중을 떠보았다. 조민수는 그 말에 펄쩍 뛰었다. 회군이라니요? 당치도 않소이다. 어명을 받은 군사가 어찌 회군을 하오리이까? 조민수는 은연중에 이성계를 경계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여기서 살든지요. 예? 조민수는 이성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무슨 숨은 뜻이 그의 말 속에 깃들여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장군, 소장은 장군의 뜻을 따르오리다. 조민수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성계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다. 조민수의 의중을 분명히 간파한 이성계는 잠시 전에 써두었던 장계 두루마리를 조민수 앞으로 밀어놓았다. 주상께 올리는 장계요. 읽어보시고 합당한 것이라면 서명해 주시오. 조민수는 약간 겁먹은 얼굴로 그 내용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신등은 부교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사오나 앞에는 큰 강물이 있는 데다가 빗물이 넘쳐 흐르고 있어서 첫 번째 여울은 여울을 건널 때 이미 표익자가 수백 명이 되었는데 두 번째 여울은 더 깊고 이제 여기 섬 안에 머물게 되니 군량의 소모가 많은 데다가 여기서 요양성까지 가려면 큰 강물이 많아서 건너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그런 다음 첫째,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는 것만이 보국하는 길이요. 둘째, 밀직 제약 박의중이 명나라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이렇게 요동을 공략하면 종사와 생민에게 복될 것이 없고, 셋째, 더위와 비 때문에 활이 풀리고 갑옷이 무거워 사마가 다 지쳐 있는데도 억지로 달리게 해서 견성을 쳐봐야 이길 수 없고, 넷째, 이런 때 군량의 보급이 어려워지면 진퇴유곡일 것이니라 하여 회군을 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조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읽고 난 장계를 감는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민수의 모든 동작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이성계는 조민수가 먼저 입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민수는 두루마리를 감아서 이성계의 앞에 공손히 밀어놓을 때까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조장군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급기야 이성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비록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짓누르는 듯한 위엄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칠 따름이오이다. 그렇다면 조장군께서도 서명을 하시겠소? 조민수는 당황하고 있었다. 설사 빈틈없는 장계라 할지라도 회군을 청하는 내용이 아닌가. 만일 이 장계가 어명을 거역하는 게 되어 중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찌하는가. 조민수는 이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조장군께서는 서명을 아니하신다면 장계는 내 단독으로 올릴 것이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나는 우군을 통솔하여 별도의 행동을 취하겠소이다. 단호한 어조였다. 조민수는 질렸다. 이성계가 지휘하는 우군이 별도의 행동을 취하겠다는 뜻을 안 이상은 혼자 힘으로 버텨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소장이 좌군 도통사인 이상 장계는 소장과 연명으로 올리는 것이 옳을 줄로 아우이다. 고맙소 조장군. 이성계가 벼루와 붓을 조민수에게 밀어놓았고 조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이성계의 서명 앞자리에 좌군 도통사 조민수라고 쓰고 있었다. 이성계는 조민수가 서명할 수 있는 여백을 비워놓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미소했다. 조민수는 쓰기를 마치고 붓을 놓았다. 그리고 걱정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장군, 만일 이 장계가 간합되지 않고 주상전하의 진노를 사게 된다면 그때의 일은 어찌 수습하시렵니까? 그때의 일은 그때에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요. 이성계의 이 같은 대답에 조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공연한 짓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후회의 빛이 스쳐가고 있었다. 이성계와 조민수의 연명을 얻은 장계가 서경 행자소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장계를 읽고 있었다. 오만 불손하게만 느껴지는 이성계의 얼굴이 최영의 눈앞에 수십 번씩이나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다. 최영은 몸서리 쳐지는 상념을 지우면서 장계를 끝까지 읽었다. 결국 회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오. 우왕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회군은 반역이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지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었다. 최영이 안간힘을 쓰듯 우야도 회군이 부당함을 간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양광도 안렴사 전리가 보낸 장계가 도착했다. 왜구가 양광도 전역 40여 군의 침공에 왔사옵니다. 지키는 병사들이 힘이 없어 왜구들은 마치 무인지경을 밟고 있음과 같사옵니다. 19군대 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최영은 잠시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러나 우왕이 지켜보고 있는 어전이었으므로 팔다리에 힘을 주며 70노장의 위엄을 갖추려고 애를 썼다. 우왕은 짜증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최시중, 이성계의 말이 옳지를 않소. 모든 일이 이 장군의 말대로 되어가고 있지를 않소. 전하, 왜구의 침공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옵니다. 지난 5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 아니옵니까? 침공한 애군은 물리치면 그만이나 우야도에서는 의 회군은 나라의 흥망이 걸린 일이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발버둥과 다름이 없었다. 어전임도 잊은 듯
최영의 음성은 높아진 채 떨리기까지 했다. 우왕도 언성을 높였다. 왜구의 극성이 거기에 이르렀다면 한양성은 어찌 되오? 한양성에는 세자와 비빈들이 피난해 있지를 않소. 최영은 서슴없이 타개책을 강구했다. 원수, 도흥, 김주, 조준, 곽선, 김종현 등으로 하여금 양광도에 침입한 왜구를 막게 하는 한편 한양에 가 있는 세자와 비빈들을 개경으로 다시 올라오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우왕은 이를 윤화하고 난 다음 다시 물렀다. 그러면 회군하겠다는 징벌군은 어찌하겠소?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 최영은 우왕의 이 같은 물음에 자신이 직접 나아가 싸우겠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우왕은 단호하게 그 결의를 묵살해버렸다. 그건 안 된다지 않았소. 경은 여기서 과인을 지켜야지 과인을 남겨놓고 어딜 가겠다는 거요. 최영은 실로 난감했다. 이때 한 대신이 환자 김환을 과섭찰 이사로 임명하여 우야도의 이성계 및 조민수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나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왕은 즉각 그 자리에서 간합했다. 그게 좋겠소. 김환을 우야도로 보냅시다. 그러면 최시중은 김환에게 들려보낼 교지를 초하시오. 김환은 최영이 써준 교지를 들고 곧장 우야도로 달려갔다. 김환은 사내구지를 할 수 없는 환관이었지만 말은 잘 탔다.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을 따돌릴 만큼 빠른 속도로 우야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잠시 개었던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며 장대 같은 비를 쏟았다. 김환의 말은 빗줄기를 뚫으며 질풍같이 달리고 있었다. 이성계의 군막에도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문제의 장계를 올린 그날부터 조민수는 이성계의 군막에서 이를 볼 정도로 함께 있었다. 이성계와 함께 있다 해도 한두 마디의 우스갯소리를 나눌 뿐 마음에 있는 소리는 오가지 않았다. 조민수에게 있어서는 초조하고 답답한 나날이 흘러가고 있었다. 김환이 당도했다. 비록 환관이라 해도 성질을 받은 왕사로서의 위세는 당당했다. 장군 성상께서는 연일 진노하고 계시오이다. 당장 요양선으로 진군하랍시는 성지이오이다. 이성계는 성지를 받아서 폈다. 이성계의 필적이 완원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스리는 듯한 강압적인 문투였다. 이성계는 머리털이 곤두서는 분노를 느꼈다. 무슨 소리라도 치려는 심정으로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마셨으나 잠시 후 한숨을 토하듯이 내쉬어버렸다. 동속해 있던 조민수와 퉁두라는 숨을 죽인 채 다음에 올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다. 기세당당한 김환은 이성계의 분노를 눈치채지 못한 듯 언성을 높이면서 거드름을 피웠다. 어찌하시겠소이까? 난 장군이 회답을 듣고 돌아가야 하오이다. 지금 당장 진군령을 내리시오. 퉁장군 이자를 묻고 하옥하시오. 이성계의 명이 떨어지자 퉁두라는 김환의 멱살을 쥐듯 낚아챘다. 김환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장군, 어명을 받든 왕사이오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소이까? 당장 끌어내라는 두두. 다시 이성계가 소리치자 퉁두라는 버둥거리는 김환을 군막 밖으로 끌고 나갔다. 김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잠기듯 멀어지고 군막 안은 또다시 정적만으로 가득했다. 이성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군막의 천장 어느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다. 조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괜찮겠습니까? 김환이 비록 환관이나 주상의 성지를 받들어 오지를 않았습니까? 이성계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조민수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약탈을 일삼는 왜구를 물리치는 일이요. 왜구의 침공으로 인하여 삼남의 백성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소. 왜구를 응징하여 백성들을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전제를 개혁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제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해야만 백성들은 조정을 신뢰할 것이 아니요. 조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마당에 상감은 뱃놀이나 술타령으로 세월을 보내질 않소. 어디 그뿐이요. 무고한 사람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마하고 죽이고 있질 않소. 한심할 지경입니다. 조민수도 동감임을 표시했다. 이러한 때에 상국의 지경을 범하여 천자의 노여움을 산다면 조정은 물론이요 백성들에게 어찌 미치는 화군을 무슨 힘으로 누가 감당한다는 말씀이요. 이성계의 눈은 분노의 빛으로 하여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지당하신 말씀이오이다. 그와 같은 장군의 뜻은 지난번에 올린 장계의 소상이 적혀 있질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대감께서는 다시 요동 경략을 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요? 이성계는 결단코 요동 공략을 하지 않을 것이요. 결의에 찬 이성계의 이 같은 말에 조민수는 그의 의중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었다. 혹자는 내가 문화시중 자리에 미련을 두고 있을 것이라 하겠으나 나 이성계는 내 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더러 왜구를 물리치랍시는 어명이 계신다면 나 이성계는 삼남으로 달려가 왜구를 쳐부수는 것으로 나라에 이바지할 것이요. 조민수는 이성계의 그 충성심에 서서히 감동되고 있었다. 이 땅의 장수로 태어났다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일념하다가 나라의 목숨을 바친다 하여 무슨 여한이 있겠소. 그게 이성계의 갈 길이오이다. 긴 말을 마친 이성계는 묵묵히 타오르는 관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번개와 천둥 그리고 폭우가 한창이었다. 이성계의 결심은 확고히 서 있었다. 군막에 돌아가 계시오. 전가를 보내드리오리다. 조민수는 선뜻 나갈 수가 없었다. 회군하는 시각까지 이성계와 행동을 같이 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아니 의지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가를 보내드린다니까요. 이성계가 나가달라는 듯 재촉했다. 조민수는 부모의 곁을 떠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멈칫멈칫 뒷걸음치듯 이성계의 군막을 나갔다. 빗소리는 더더욱 요란스럽게 들려오고 있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